자, 그러면 이제 시민왕국사에 있는 조선후기 때 농업 발달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보겠습니다. 시민왕국사 웹페이지 펴보시면 474페이지 펴보세요. 자, 직업적 농법의 발달과 상품 작물 재배 확대 이렇게 보는데, 자, 조선후기 때 이제 수준농업에서 발견되는 커다란 변화는 이항법의 확대 보급이었다. 그래서 이항법에 대한 정의가 좀 나오죠. 자, 이항법은 노판에 종자를 싹을 튀어 기둥 후 수전에 옮겨 심는 활용 방식을 말하는데 조선 전기에는 경상도, 강원도 일부 지역에서 이항법이 시행됐고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물이 채워진 논에 씨앗을 직접 뿌리는 수경집합법이 행해졌다. 그래서 저번에 얘기한 것처럼 조선 전기 때 주 형태가 수경집합법이었고요. 그다음 농사직설에 있을 때 이제 수경집합법이 제일 중요 형태라고 했죠. 농사직설 시기에는 그러다 16세기 후에 경상도 북부에서 시행되고 17세기 후반까지 하삼도까지 일반화되었다 했는데 요 그러다부터가 이제 이항법 관련된 내용인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자 이항법은 씨를 직접 뿌리는 집합법에 비해 이제 이항법의 장점이 나오죠. 제초 노동의 시간을 줄일 수 있고 첫 번째 그 다음에 이제 모판에 동작을 키워 논을 옮기기 쉽기 때문에 수경집합보다 농업용수를 적게 들며 또 추수를 이제 마친 논에 보리 농사를 지으며 다음에 목판에 모종이 자라는 동안 보리 재배를 할 수 있어 농가의 수확을 크게 늘릴 수 있다. 예, 이모작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요걸 이제 가능하려면 이제 뭐냐면 수행시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조선전기 이래에 제연, 청방이 있는데 제연하고 청방이 이제 대표적인 우리나라 수행시설을 하는데 제연은 이제 국가 단위에서 이제 했던 거고 청방은 이제 주로 이제 보호라고 하죠, 보호. 그래서 이제 이거는 사림들이 지방 양반들이 사대부 계층들이 이제 주로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수의시 확충과 이항권 확대 보급으로 면적단 농업 생산이 높이고 그 다음에 벼농사지대도 조선 전기에 비해 늘어났다. 자, 한정농법은 이제 밭농사를 얘기하는 건데 고랑을 활용한 경종법이 확대되면서 목화를 비롯한 상품 작물 재배가 활발해졌다. 자, 고랑의 경종법에 이제 뭐냐면 정의가 나오죠. 공정법은 고랑에다가 씨를 뿌리는 방식을 익힌다. 자, 일단 고랑법 그 경종법의 장점이 나오는데 첫 번째로는 고랑에 심은 작물은 이당 사이에 바람을 피하고 두 번째 자 흙의 습기를 유지할 수 있어 이당에 심은 작물보다 가뭄과 추위에 견디기 유리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가을에 파종하여 겨울에 나는 그 보리와 밀의 재배에 경주법이 사용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농어를 통해 고랑 기판은 밥거리도 확대됐다. 뭐 이런 게 장점인데 뭐 저도 농사를 안 짓다 보니까 굳이 설명을 못 드리겠어요. 예, 그래서 그냥 읽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 요거는요. 자, 경종법이 발달하면서 이당에는 견조작물을, 고당에는 수교작물을 이제 재배하는 사이짓기와 섞어짓기가 가능해져 윤작법이 가능한 것 같아요. 보리공의 1년 2작과 그 다음에 조보리의 2작, 2년 3작 윤작법이 지역별로 유행했다. 자, 이는 이학부의 확대 보고로 변호사가 주던 노동을 반농사에 쓸 수 있게 된 효과이기도 한다. 자, 시위법에 있어서 음화의 외양간에 법지를 넣어 분노를 썼고 일정 기간에 숙성시킨 분전법이 있었고요. 분전법은 이제 분노를 뭐냐면 법지와 섞어가지고 이게 숙성시켜서 뿌리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작물 전환 중에 비율 붓는 추비법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작물 자연 중에 중간중에 조금씩 집어넣는 추위법 같은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생산물 증대를 위해서 12법이 강조되면서 가축의 분노나 인분 확보하는 노력이 민간에서 일상화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서양하고 다른데 서양 같은 경우에는 똥을 치는 사람들에게 돈을 주잖아요. 그런데 이제 한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그 인분이나 가축을 그 축분이죠. 축분들을 이용해서 농사를 짓기 때문에 오히려 똥을 치우는 사람이 똥을 이제 치워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돈을 주는 거꾸로 형상이 있어. 이게 좀 특이한데 자, 다음은 조선후기 한정농업에서 나타난 주요 변화는 목화나 담배, 채소 등
상품작물 재배가 확대된 점이었다. 목화나 목화송이에서 씨를 뺀 솜을 고치를 만들어 씨를 뽑고 벨트를 짜면 무명을 이제 얻을 수 있었는데 무명은 이제 보온 효과가 뛰어나 의복이나 이불 등을 만드는데 쓰였을 뿐 아니라 정부의 부세에 납부할 만큼 활용도가 높았다. 그리고 한편 임진왜란 이후에 일본을 통해 국내에 들어온 것으로 알려진 담배는 17세기 중반에 이미 어린아이와 여성들까지 피울 정도로 민간하게 빠르게 확산되었고 10살짜리 어린애도 그때 피웠다고 하더라고요. 이 담배를요. 지금은 도저히 생각도 못한 건데, 담배가 유해하다고 생각한 거는 아마 이제 담배가 도입하고 나서, 뭐냐면, 한참 후인 것 같아. 이 경험적으로 안 것 같아요. 그래서 담배가 도입하자마자 20년 만에 그냥 확 확산이 됐다고 하는 거 보니까, 그 당시 담배가 그 당시 이제 인기였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도성밖의 성저 심리와 그 다음에 이제 경기 일대는 성저 심리는 도성의 밖에서 10리 정도 되는 거리, 그러니까 도성 안쪽을 해서 오늘날만은 수도권 정도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경기 일대는 상품 작물로서 무, 배추, 미나리 같은 뭐냐, 채소 작물, 밥 작물이 이제 재배되어 서울시장에 유통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어디가 자, 여기 토지 소유 변화와 지주의 동향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요 밑에는 없고 그냥 넘어갈게요. 공중 나무 같은 것도 있는데, 여기 쭉 넘어가서 여기 다음 장 볼게요. 476페이지. 자, 여기 이제 세 번째 단락부터 볼게요. 이 지대 수납 방법 관련된 내용이죠. 자, 변적반 수제화에서 지지층이 거두는 지대 역시 조성 후기에 갈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지대 수치는 가을 추수기에 지주와 자gin이 수확의 절반을 낳는 타조의 방식 일반적이었다. 그래서 이제 조선 농사에 필요한 종자과 비료, 농기구를 비롯한 간에 납부한 조세는 처음엔 지주가 부담했으나 점차 자gin이 이제 책임을 지어줬고 19세기 이후에는 지역별 여건에 따라 지주와 자gin이 수확 전에 미리 작황을 이제 조사해 지대액을 협의하는 직조법이 있고 풍요와 관계없이 추수기의 평균적 지대를 감안하여 지대를 정해고는 도조의 방식이 선언됐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앞에 건 직조는 제가 설명했고 뒤에 같은 경우에는 이 도조인데 이거 정조법을 얘기한 것 같아요. 이 정조법. 그래서 도조법이 직조하고 정조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책 기수에마다 좀 다르긴 하는데 도조를 직조와 정조로 나누는 것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도조를 정조로 보고 직조는 다시 분리해 갖고 얘기하는 것도 있어요. 어쨌든 타조법에 집어넣는 것도 있는데 자, 하여튼 이게 이제 좀 정조법이 직조법이 좀 예민하긴 해. 근데 이제 일단은 저는 도조를 이제 직조에다 집어넣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직조를 도조에다 집어넣고 얘기했고요, 아까 아침에.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이거 뭐 각자 읽어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어, 그 내용도 있는데 이거 각자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요. 자, 상공업의 발달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보겠습니다. 한 통에서 상품화폐 경제 발달 진전인데, 요거의 내용이 있는데 너무 이게 내용이 좀 간략해. 그러니까 임용시험에는 이 부분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요. 이거 관련된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시전상인도 있고, 그 다음에 금난조건도 있고, 도구 상인도 있고 등등등등등 있는데 너무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너무 간략하게 적혀 있어요. 예, 그래서 이분이 아마 이제 그 정치사 부분에 이제 전공자실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좀 간략한 것 같아요. 보면 사회경제사가 별로 잘 안 돼 있어요, 여기. 예. 그래서 이것도 이제 그 뿌센 부분에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뿌센 부분을 좀 읽고 하면 같아요. 시민한국사도 있겠는데 이거는 뿌셈이 좀 잘 돼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요거는 좀 심층적으로 읽을 필요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은. 자, 그래서 요걸 이제 보기 전에 제가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상품화폐 경제 발달을 어떻게 했는가를 좀 도표로 그려놨어요. 제가 여기.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도표를 이제 보는데 읽다 보면 이제 이 도표 보고 이렇게 마인드맵으로 해갖고 이제 좀 찾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여러 책들을 모아갖고 마인드맵 형식으로 이제 만드는데 읽으면서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내가 지금 읽고 있는 그 시점이 그 흐름이 시계열적으로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를 이 도표에서 찾아서 좀 보시면 같이 이렇게 비교해서 보시면 이해가 금방 되실 거야. 네. 자,
여기 보면 이제 조선 후기 때 보면 양난후에 이제 유민이 급증했죠. 예. 그다음 농업 생산의 증대가 일어났고 예, 농민층 이탈 및 토지 이탈이 되면서 예, 한성의 도시 인구가 증가돼요. 그래서 조선 전기 때 한성 인구 한 10만 명 정도 되는데 그 조선 후기 때 들어가면 뭐 20만 정도 이렇게 넘어갔다고 해요. 예. 우리 입장 올 때는 이제 지금 그 의정부도 지금 도시 인구가 30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의정부보다 작긴 하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뭐 농촌 사회였고 인구도 상당히 적다 보니까 상당히 대도시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참고로 조선위 때 시기 그러니까 이제 18세기, 19세기 때 그 시기가 그 북경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100만 명이 넘었고요. 그 다음에 아마 제일 큰 도시가 이제 에도인 것 같아. 이게 아시아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되게 큰 도시 에도인데 100만 명이 훌쩍 넘어서 하면 120, 150, 130 이렇게 됐고 오사카와 교토조차도 뭐 상당한 규모의 50만 넘는 그런 대도시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훨씬 더 큰 도시를 일본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만큼 에도 시대가 상당히 경제적으로 발전됐던 건데 자, 하여튼 우리나라 이제 얘기 좀 계속 얘기하면 자, 이 과정에서 이제 어떤 형성이 되냐면 시장상인들하고 사상가의 대립구도가 형성돼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16세기까지는 대립구도가 형성되지 않았어. 그러니까 자연 독점 상태였어요. 그래서 가끔씩 이제 뭐냐면 이제 농촌에서 오는 이제 뭐 보부상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이제 장사하는 경우 있지만 대부분 그때는 이제 뭐냐면 쫓아내면 그만이거든. 그래서 그 시장상인의 다른 사상 규모는 되게 적었다. 크게 뭐냐면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17세기 때 이렇게 도시에 왔던 많은 사람들이 되게 이제 할 게 없으니까 장사하면서 먹고 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사상 규모가 점점 커지면서 시장상인들의 어떤 이제 뭐냐면 권익을 이제 해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시장상인들은 그 당시 노론 세력들과 연결을 해가지고 금난 정권을 실시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금난 정권은 이제 숙종 때 만들어졌다고 이제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도 난전이라 해서 있는데 금난 정권이 있긴 있어요. 남전은 이제 뭐냐면 단속할 권리를 금난 정권이 했는데 이건 정부 기관에서 행사를 했죠. 그래서 도양형 같은 거 수입 뭐냐면 그 속이는 행위를 이제 단속을 했던 거고 요때 금난 정권은 그 의미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뭐냐면 정부에 허가받지 않는 물건들을 갖다 파는 상인 집단들을 단속하는 권리죠. 그래서 이제 요게 있는데 이때 이제 허가권은 평시성이 갖고 있었어요. 평시성. 예. 그래갖고 이제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금난 정권의 허가권은 이제 평시성이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뭐냐면 데리고 올 경우에는 그 데리고 올 수 있는 권리는 시천상이 창납권을 갖고 있었고 처분하는 거 직접 처분하는 거는 한성부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평시소에서 금난정권의 어떤 그 뭐냐면 그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가지고 데리고 온 거는 시천상인이 그 다음에 처분하는 거는 한성부 이렇게 이제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평시소라는 기관을 좀 볼 텐데 이 평시소는 한양의 이제 시전상인들 관리하는 간사예요. 이거 외워두시고요. 자, 그러면 그 당시 시전상인들을 좀 볼게요. 자, 시전상인들은 크게 이제 뭐냐면 육부간전하고 무분간전으로 나눴어요. 육분간전은 유분전이라고 이제 하고 무분간전 무분전이 하는데 얘네들은 이제 어떤 차이점이 있냐 하면 국역의 부담 여부예요. 그래갖고 이제 그 당시 조선 후기 때 재정이 좀 별로 안 좋다 보니까 국역을 여러 가지 국역을 그 뭐냐 시전상인들에게 부과를 했거든요. 그래서 물론 예전에도 조선 전기 때도 시전상인들 부과를 했는데 조선 후기는 더 심했죠. 국가 재정이 별로 안 좋다 보니까. 그래서 국역을 이제 부담했던 상인들을 육분간전, 유분전이라고 했고요. 그래서 이들은 이제 대표적인 상인 집단이 유기전이라고 하는 상인 집단이 많다. 그래서 유기전이라는 것을 조선 전기 때 만들어진 것보다는 요게 이제 여러 가지 서 있지만 인조 때 이후에 만들어졌다는 부분이 이제 확실한 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나머지 그 국역 부담이 없는 그 상인을 무분간증이라 해서 따로 분리했다는 거죠. 그래서 금난 정권은 평시서에서 이 유분간증에게 이제 부과됐던 권한이 뭐냐면 그 금난 정권이다. 그래서 처음에는 유기전을 이제 받았지만 그 당시 이제 한성의 인구가 늘어나고 그래서 상품 물량이 늘어나면서 상품 종류도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시전 상인들이 이제 확대되면서 그 당시 이제 뭐냐면 금난 정권 또한 확대돼요. 처음에 6개 집단이지만 나머지는 나중에는 14개 집단으로 이제 넘어가. 물론 이제 확대되면서 금난 정권을 받은 어, 그
받은 그 대가로 그 뭐냐 구격을 이제 부담을 했겠죠. 유상인 집단도 처음엔 안 부담하다가. 자, 그래서 이 금난 정권에 부여받은 상인 집단은 어떤 자기 집단에 맞는 이제 그 상품에는 독점권을 얻게 되는데, 만약에 독점권을 얻지 않는 상인이나 상인 집단들이 자기 물건을 갖다 팔 경우에, 독점권은 그 집단을 물건을 갖다 팔 경우에 이걸 난전이라고 해요. 난전. 그래서 난전이 발생됐다. 근데 난전도 이제 유형이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난전의 유형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시험을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유형은 뭐냐면 시장 상인 간의 에서 난전이 발생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A 상인들이 뭐 예를 들어 바늘을 이제 독점을 했는데 상점을 같은 상인들이 근데 B 상인들이 바늘을 이제 뭐냐면 자기가 독점을 받지 않은 상품을 갖다 팔 경우에는 B 상인들이 이제 난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시장 상인 안에서도 난전이 발생될 수 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예문에 시험문에 나왔죠. 03년 기출문제. 비변사 등록에 있는 아주 어려운 사료를 내고 물어본 적 있어. 네. 자, 이렇게 있고, 두 번째 유형의 이제 그 난전은 뭐냐면, 우리가 정형적으로 이제 알고 있는, 그러니까 이제 뭐 교과서나 이런 데 나와 있는 시현상인데 사상이야. 이런 게 있고요. 그럼 사상이 난전이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유형은 뭐냐면, 시장상인하고 그 다음에 수공업자들의 관련이죠. 이때 수공업자는 독립된 수공업자들 얘기해요. 뒤에 얘기했지만. 그래서 세 가지 유형이 있다. 그래서 예전에 어떤 식으로 나왔냐면 이제 시장상인들의 어떤 그 갈등들 사유가 나오고 나서 요 외에 뭐 다른 유형의 그 난전들 써라 이런 게 시험문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요거 잘 정리된 게 이 뿌셈이에요. 뿌셈 사유에 나와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이 난전이 이제 발생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난전들은 처음에는 이제 군졸들이 이제 주도했죠. 예전에 한번 얘기했지만, 훈련 동안 그 군졸들은 이제 월급을 제대로 뭐냐면 못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월급을 보충하기 위해서 이제 뭐냐 방과 후에 이게 몰래 이제 갖다 이제 물건을 파는데 정부도 그걸 눈 감아줬다고 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시발점을 해가지고 확대됐는데, 자, 이들이 이제 뭐냐면 3대 그 당시 상권이 형성됐는데 주로 이제 종로, 이연, 실패인데 이연과 실패의 난전상인 집단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야. 이거 시전상인은 종로 집단들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했다. 그래서 이연, 실패, 종로 3대 사건 중에 이연과 실패의 이제 뭐냐면 난전들이 이제 뭐냐면 장악을 했고 자, 그러니까 이제 안 되겠다 해서 그 당시 이제 그 금난 정권을 더 강화시켰는데 예전에는 한성부 안에서만 했는데 그 뭐냐면 심리 밖으로 이제 한성부를 중심에 심리 밖으로 한 거야. 그러니까 오늘날만 수도권까지 이제 뭐냐면 한성부 편입시켜 버린 거야. 그러니까 한성부에 편입되면서 자연스럽게 금난 정권도 여기 한성부 바깥까지 심리까지 적용되죠. 자,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이 사상들이 이제 더 외곽으로 나가는 거죠. 외곽으로. 그래서 사상들이 어디까지 나가냐면 송파, 누원, 송호, 태계현 이런 데 나와. 네. 그래서 오늘날은 서울 지역, 송파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서울이지만 예전에 경기도였죠. 뭐 이런 데에 이제 나가서 외곽 지역의 상권을 형성해요. 그러면서 서울 주변의 외곽 상권을 형성하고 그리고 서울로 올라오는 이제 뭐냐면 여러 물품들을 매점 매석을 하죠. 그래서 이때 이제 그 매점 매석을 주관했던 상인 집단이 여각주인이라고 하는 애들이 있고 요 사상들 서울 주변 사상들 중에 제일 힘이 컸던 여관주의를 했던 사람이 경강상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경강상인들이 대표 사상 집단으로서 이들이 외곽에 나가면서 서울로 올라오는 그 여러 가지 물자들을 매점 매석을 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많은 뭐냐면 그 독점적 이득을 얻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요거 이제 좀 보는데, 요거는 제가 이제 그 시민한국사나 뭐 우리가 보고 있는 한통에서 나온 거 아니라, 어디야, 그 우리 역사는 있죠. 신평한국사에 있는 논문책에 있는 내용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야. 예전에 10년도 기출문이 나왔기 때문에 이걸 좀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17, 18세기 때 중반까지의 상권을 보면 시전상인들이 중심이었어요. 시전상인들이 중심이었는데 아까 지금 외곽 사건이 형성되면서 18세기 후반에 들어가면 그 당시 이제 사상들이 중심이 된 거야. 네, 사상들이 송호, 누원, 뭐 송파 이런 데에서 장악해서 소비자들이 이제는 이제 여기가 물건이 더 싸니까 이쪽으로 나가고 물건을 구입해갖고 들어오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서울 외곽 사건을 형성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과정에서 막대한 부를 축적하게 됐죠. 자, 그러면 이 사상들은 누구하고 연결됐냐면, 아까에서 이제 시정상인들, 노동과 연결됐다고 했잖아요. 이 사람들은 남인세력과 연결돼요. 그래갖고, 그 당시 금난 정권의 폐지에 어떤 여론을 조성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남인들 입장에 볼 때도 이제 그 당시 노동대 정치 자금줄을 끊을 필요가 있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냐면, 그 남인들도 금난 정권 폐지를 이제 주장하게 되고, 그래서 영조 때 이 체제공은 남인의 영수죠. 이 사람이 상소를 해서 유기전을 제한 금난 정권을 폐지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때 이제 체제공 상소 주요 내용이 뭐냐면, 물가가 상승한다는 거야. 시장상인들이, 예, 이게 독점 판매권을 가지면서 물가가 이제 상승했기 때문에 뭐냐면, 폐지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거고, 영조가 그걸 받아들이죠. 그래서 이걸 신해통공이라고 하죠. 막힌 곳을 뚫어준다. 신해년에. 그래서 1791년에 있었고, 자, 그와 동시에 이제 이렇게 이제 그 금난 정권이 폐지되면서 이 영향이 또 어디에도 영향을 미치냐면,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는데, 운부도구 폐지에도 연결돼. 자, 이 당시에 운송업자들 독점 형태였어요. 그래서 운부도구가 만들어져가지고, 독점권이 이게 뭐냐면, 가지고 있었는데, 요 여파로 이 운부도가 폐지가 돼. 그래갖고 이제 영향을 받아서, 물론 이게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 아니지만, 이게 분위기가 있잖아. 독점권을 폐지화 시키는. 그래서 앞에서 시정상의 독점권 폐지하니까, 아니, 왜 운송업자의 독점권 그래 놔두냐. 그래가지고, 결국에 운송업자의 독점권 갖고 있는 운부도구의 폐지도 연결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요 관련된 내용이 10년도 기출문에 나왔고요. 자, 근데, 체제공해 상수에서 물가 상수의 원인이었고, 유기적을 제한 이제 금난적을 폐지했는데, 그 물가 상승을 다 잡았냐? 아니죠. 자, 오히려 이 사상 도구들이 앞에서 말한 이 매점 매석을 이제 해가지고 그 뭐냐면 성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이제 물가를 더 올려놓죠. 예, 물가를 올려놓고 그리고 이제 이들이 또 뭐냐 권력층 이제 예전에 남인이 아닌 이제 그 뭐 남인 노동세력들 세도 정치가 또 손을 잡게 되죠. 이들이. 자,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그 외곽을 통해 매정 매석을 통해서 막단 이득을 챙기다 보니까 어떤 이제 그 형상이 나냐면 19세기 들어서 여객 주인권의 이제 가치가 올라. 여객 주인은 이제 뭐냐면 그냥 그 여기죠. 여각이라는 게 이제 그 포구에 그 상품을 관리하는 사람을 이제 얘기한 건데 이거 원래 경강상인들이 이제 주로 했거든요. 근데 이 여각의 이제 여객 주인권이 훨씬 더 주인이라는 그 뭐랄까 도매상 중개상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뭐냐면 막단 이득을 챙기니까 여각들이 이걸 갖고 안 되겠다 해서 우리도 이제 이거 달라 해가지고 권력층들이 이걸 매입을 하죠. 비싼 돈을 가지고. 요게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던 거야. 예. 그 다음에 얘네들이 또 매점 매수를 하다 보니까 예전에도 얘기한 것처럼 서울에서 쌀폭등이 나와. 이게 이제 기출문에 나왔죠. 그래서 원래 의도한데도 이런 물가 상승을 제대로 잡지 못했다. 그래서 오히려 사상도구, 특히 경강상인들이 막대한 이득을 챙겼고, 그 과정에서 권력층의 육착이 심화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좀 정리를 좀 해봤어요. 제가. 예. 그래서 요 틀을 가지고, 뭐냐면, 머릿속에 집어넣고, 책을 읽으시면, 강독하시면, 좀 약간 쉽게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 되게 많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이제 좀 보겠습니다. 자, 농업 생산의 발달로 다시 이제 한 통에 들어가서 한 통 몇 페이지 펴보시면요. 334페이지 펴보세요. 자, 농업 생산의 발달과 조세 전사화 및 급납화로 상품 화폐 경제 발전을 촉진시켰고 또 인구가 증가하고 농민의 계층 분화가 심화되는 가능 속에서 그 비농업 인구의 도시 유입이 현저해지면서 상업이 더욱 발전됐다. 그래서 이제 도시 인구의 유입 관련된 내용도 있고 자, 그래서 이러한 팔도의 인구 증가와 서울 인구의 급증은 이러한 상해를 촉구했다. 자, 조선후기 때 이제 활동했던 상인 집단 중에 공인이죠. 공인. 공인은 대동법 이후에 등장했던 상인 집단이에요. 이 사람들이. 대동법 실시에 따라서 나타난 공인은 간청과 결당한 어용상인으로서 그 당시 이 어용상인은 간상이라고 하죠. 간상. 간상은 특정 상품에 대한 독점권을 가지고 있는 상인 집단들인데 그 앞에 이제 시전상인이라든지 공인이라든지 그다음 지방에선 보부상도 일종의 일종 간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서울의 시정뿐만 아니라 지방의 장시를 중심으로 활동했고 특정 부품을 대상으로 취급한 바닥에 독점적인 도매상으로 성장했다. 네. 그래서 도구로 성장했죠. 도구. 도구라는 것은 매점 매석을 통해서 이득을 얻는 상인들의 행위를 도구라고요. 그래서 도구를 처음 했던 사람들이 공인이에요. 그래서 원래 도구라는 명칭 자체가 공인들이 가지고 있는 상인 창고에서 나온 거야. 그래서 공인들이 이제 평상시에 많이 물자 많을 때는 도구에다가 이제 물자를 비축했다가 물자가 부족할 때 뭐냐 푸는 방식으로 이런 매점 매석을 통해서 이제 이득을 챙기는 행위가 보고 도구라고 했고 이 도구 상인들은 공인이 이제 처음에 출발했지만 공인뿐만 아니라 그 후에 이제 뭐 사상 도구도 있고 간상 도구도 많다. 그래서 예전에 이 도구 관련된 내용이 기출문에 나왔죠. 뭐 사상 도구 쓰라고 시험 문제 나왔는데 이건 나중에 좀 다시 살펴보기도 하고요. 자, 이들은 물종에 따라 공동 출제 계를 이제 조직하고 상권을 독점했으며 직접 이제 수공업자들 관련 맺기도 하여 점차 상업적으로 발전했다. 그래서 예전에 말한 것처럼 이 수공업자들하고 이제 관계를 맺게 되는데 그래서 선대제 형태로 해가지고 수공업자를 지배를 하게 되죠. 왜냐하면 수공업자들하고 이제 뭐냐면 독점을 계약을 맺고 이렇게 공급망을 이제 독점해야지 단가를 낮출 수 있고 그러면서 뭐냐면 이득을 챙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그래서 선대제 형태의 방식으로 수공업자들을 이제 지배를 했다. 근데 모든 그 수공업자들이 그는 이런 상업자분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주로 뭐야 그 공인들만 얘기하죠. 공인을 비롯한 그 상업자분들 다 지배를 받았냐? 그건 꼭 아니에요. 예. 왜냐하면 그 중에 일부는 독립된 수공업자들이 있어요. 독립수공업자들. 그래서 이들은 원래는 상업자분하고 짝 손절하고 자기 나름대로 이제 뭐냐면 이제 유통망을 만들어 가지고 직접 생산을 갖다 팔려고 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날 말하면 약간 산업자본 성격을 띠고 있다. 완전 산업자본은 아니지만 자 독립수공업자들이 이제 초기에 있다가 이게 이제 금단 정권 이후에 폐지 이후에 없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사상 도구들이 아까 이제 이 선대제 형태는 공인뿐만 아니라 사상 도구들을 행했던 건데 사상 도구들이 이제 뭐냐 독점력이 강화되면서 기존의 독립수공업자들로 이 사상 도구 밑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없어졌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이 관련된 내용이 10년도 기출문에 나왔어요. 10년도 기출문제. 그래서 이제 마치 교과서에서는 어떤 교과서는 독립수공업자들이 마치 조선후기 때 막 19세기 때 날개 친 것처럼 막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이제 뭐냐면 그 신해통공 이후에 없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자 그래서 한편 서울 비롯해 각지의 사상대 활동이 전개되었다. 이들은 당시 농산물 및 수공업 제품에 활발한 유통을 배경으로 한 공인의 선정에 자극받아 여러 도우성인들이 성장했고 지방에서는 장시에서는 객주와 여각들이 도구로 이제 성장을 했고요. 이들은 포구에서 활동을 했던 거죠. 네, 요거는 나중에 다시 좀 얘기할게요. 그래서 도구를 발전하여 전국적인 산업망을 이제 개척했으며 특히 물산의 집산지나 유통의 중심지 등에서 사업 활동이 유리한 지역의 상인들은 종전의 산업 기반을 전국적으로 확장시켜 놨다. 그래서 요게 사상들이 쭉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서울 한강 연안에 있었던 강상이라고 부르는 경강상의 집단이죠. 그래서 경기, 춘천 일대의 미국 어물, 소금 등을 판매에 종사했고 그래서 앞에서 언급했던 그 표에 언급했던 내용도 있죠. 요런 것들이 다 경강상의 집단들 얘기예요. 예. 자, 그다음에 개성의 송상은 경기를 중심으로 북부는 항해 평안도, 남부는 충청 경상도까지 상권 확대되면서 전국에 송방이라는 지점을 설치했다. 그래서 송상은 주로 이제 개성하면 인삼이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인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이라든지 뭐 일본이나 제일 잘 팔렸죠 인삼이요. 인삼을 직접 재배하고 이를 가공하여 판매함으로써 자 이때 가공해서 판매한 것들이 홍삼 같은 것도 있어 홍삼. 음. 쪄서 말린 거 있잖아요, 홍삼. 그래서 이제, 있는데, 자, 하여튼, 이런 상업적 농업의 선두에 있었다. 이밖에 의주의 만상이라든지, 만상은 중강 후시나 책문후시에서 주로 청라산에서 사무용을 했고, 동네 내상은 외화 사무용을 통해서 거삼을 성장했다. 그리고 송상 역시 만상의 내상을 거쳐 청외화 무역을 했다. 그래서 이게 개별적인 상인도 있죠. 송상, 만상, 내상이 서로 연결돼 있어.
그래서 만상이 송상한테 주면 송상이 내상을 이렇게 연결하고 내상이 송상한테 주면 송상이 만상한테. 그때 이제 주요 이제 뭐냐면 왔다 갔다 하는 품목 중에 제품인 게 은이죠, 은.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 은을 가지고 와서 그 당시 내상이 갔다면 이걸 송상을 거쳐서 만상을 가고 물론 일본은 은돈이 17세기 후반에 들어가면 이제 떨어지긴 하지만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은과 이런 그 뭐냐면 인삼이 주요 품목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인구의 급증은 이제 상업에 이제 특히 발달했던 서울에서는 일찍부터 상업 활동을 독점했던 시장상인과 비시장상인 사이에 충돌이 일어났다. 그래서 이제 국가로부터 그 당시 보호를 그 받고 있던 육주비전 중심한 시전에 대해서 일반 사상은 난전을 한 바, 이들은 국가로부터 엄격한 통제를 받고 있었다는 거죠. 자, 이에 이제 유기적을 비롯한 시장상인들, 는 도중이라는 조합을 결성하고 정부부터 극단적인 언론에 사상들의 활동을 억압했다. 그러나 사상들은 이들 무릅쓰고 종로 근방에 이제 이연이라든지 실패, 이런 것들에 이제 등에서 상행위에서 이제 계속함에 따라서 그 번창을 했고, 번창했다. 한편 실현상인들은 금난 정권을 과도하게 사용하여 물가에 상승하는 등 부작용을 이제 겪고 있다가 정부는 다시 사상대의 권위를 받아들여 금난 정권을 점차 완화시켰다가 결국에 신해통공을 받아들여 유기전을 제한 나머지 시전대 특권을 모두 폐지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기전을 제한 나머지 시전대 특권을 폐지했고요. 나머지 이제 유기전은 언제 폐지됐냐면 어 1차 가보개혁 때 이제 유기전의 금단조건 폐지되고 2차 가보개혁 때 유기전 자체가 폐지되죠. 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자 이로써 이제 서울에서도 사상대 자유로운 상업 활동이 보장되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쭉 읽고, 자, 사상의 성장은 전국적 장시의 발달에 토대를 둔 것이다. 18세기 중엽에서 정부의 장시는 이미 1000개소도 넘을 정도 발달한 것이었다. 이는 대개 5일장을 이제 중심으로 했죠. 그래서 이제 5일장으로서 하루 왕래가 가능한 3, 40리의 거리들, 거리를 포준호 하나의 시장권이 형성됐는데 이 중에 상설시도 발전한 곳도 있다. 그래서 5일장을 하지만 또 그중에 상설시도 이제 발전된 거 매일 여는 거죠. 자, 장시에는 객주와 여각 등의 숙박업뿐만 아니라 도구로서의 상품 도매와 창고, 운송업, 위탁 판매업이 겸하였고 심지어는 자금 대부, 어음 발행, 예금 업무 등 은행업까지 손을 대어 지방경제 유통을 장악했다. 또한 정업적인 상인으로서 보부상들이 장래의 차이를 이용해서 정부의 장신의 무대로 활동했는데 이들은 자신의 이익을 옹호 단계가 있어 보부상당이라는 조합을 이뤘다. 그래서 보부상 같은 경우는 보상과 부상의 준말 아니에요. 그래서 보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냐면 보따리 장수, 부상은 이제 뭐 지게 장수라는 의미죠. 그래서 보따리 장수는 좀 기준품을 갖다 팔고 부상은 이제 뭐냐면 생활 필수품을 갖다 파는 상인들인데 이 사람들이 사회적 지위가 좀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들끼리 좀 이런 걸 커버하기 위해서 좀 단합이 잘 됐거든요. 이게 뭐 조선시대부터 초기 때부터 그랬어. 그래서 보부상당을 이제 전국적으로 운영을 했고 정부 입장 올 때는 이제 뭐 좀 약간 그 정부가 대놓고 하긴 좀 어려운 그 정치적 일들이나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 보부상들한테 맡겼죠. 그러다 보니까 이 보부상들이 정부도 그 대신에 어떤 독점권을 얻게 돼요. 예. 그래서 이 보부상들이 이제 정치적 행위 같은 것들이 어디에 잘 부각이 되냐면 구한말 때. 개항 후에 이제 그런 것들이 등장하죠. 예. 그거와 관련된 내용은 예전에 이제 시험문제 나왔는데 한국협회 중심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구한말 때 한번 더 얘기를 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한편 지방에 따라서 특산물에 대한 연시가 있는데 대구의 양념시가 있다. 이 연시라는 거는 뭐냐면 매번 이제 뭐냐면 그 시장을 여는 게 아니라 일정한 딱 그 시점 그 예를 들어서 뭐 4월달 시점, 5월달, 6월달 이렇게 일정한 시점에 1년에 한두 번씩 여는 게 연시예요. 예. 그러니까 대구 양념시인데 이는 시장을 견본시라고 하죠. 그래서 그 유럽에 보면 쌍파뉴 대시가 요런 형태의 이제 시장 형태야. 이렇게. 그래서 장시를 통해 전국적인 시장권의 형성과 도구 사업의 발달에 따른 자본의 축적은 화폐의 사용을 불가피했다. 따라서 1678년에
정부의 재정 확보적인 측면에서 주조는 상평 통보. 요게 이제 그 뭐냐 널리 유통됐던 그 화폐죠. 잠깐. 그래서 이게 상평통과 널리 유통됐던 화폐고 엽전이라고 하죠. 엽전. 음. 그래서 이제 이게 나머지가 이제 나무 잎처럼 이제 주물틀이 형성됐기 때문에 엽전이라고 하는데 그 당시 이제 그 경제 관료였던 김육의 건의에 따라서 했다. 김육 이름 외워두셔야죠. 그래서 김육은 상평통보를 건의했고 대동법을 확대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다. 그래서 김육 이름 외워주시고 자, 하여튼 한편 축적된 화폐 자본은 고리대로 이제 통해서 증시되었으니 서서히 연업이나 조선업, 강산업, 제지업, 어업 등 생산품에 투자하거나 수공에 있어서 공장 고용 및 원료 매점 매수를 이용해서 생산활동 변동을 추진했다. 이거는 뭐 선대적 형태이고요. 자, 농업에 있어서 화폐지대 발생도 이런 추세에 결부된 거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조세 급납화가 이루어지니까 지대도 그 화폐지대 형태가 등장하죠. 예. 그래서 급납화 형태로 돼 있다 이렇게 보는데 요거에 대해서 저도 좀 약간 그래. 화폐가 그 당시에 이제 지대라든지 지세 나는데 많이 사용됐냐? 좀 그래. 왜냐 구한말 때 보면 그 갑오개혁 관련된 내용 보면 아직도 급납화가 되지 않았던 조세 급납화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건 그냥 좀 약간 자본주의 맹아론에 입각해서 뭔가 이제 우리도 이만큼 자본주의가 성숙하는 모습을 보였다. 어떤 맹아가 보였다는 걸 좀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은 좀 강조되는 것 같아. 그래서 그 구한말 내용하고 조선후기 때 그 화폐 사용 관련 내용이 충돌이 돼, 충돌이. 어느 게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래요. 근데 뭐, 애워두세요. 그냥 어차피 이거 따질 부분이 아니고, 네, 학자들 분께서 잘 따지시겠죠. 그 부분은.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상공업 관련된 내용을 이제 봤고요. 요 관련된 내용을 이제 시민한국사에서 뿌셈에서 한번 관련된 내용을 찾아서 보겠습니다. 시민한국사 477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대청, 대일무의 전개와 상행대 성장이 있는데요. 여기는 뭐 그냥 그 내용들인데 사행무역이나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좀 넓게 보냐면 팔포무역 정도는 개념 정도 파악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사행무역이라는 것은 주로 이제 사자라는 것은 이제 그 사신들이 올 때 같이 수행으로서 여러 사람이 같이 가는데 상인들도 같이 끼고 역관들도 있잖아요. 역관들은 돈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당시 역관들이 이제 그 돈을 받지 못하고 가는 대가로 뭐냐면 인삼 8포를 가져와서 무역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줬어요. 그래서 역관 중에 상당히 돈을 많이 번 사람들 많고요. 역관 교과서 중에 노골대가 있거든요. 노골대. 주 내용이 뭐냐면 북경에 가서 장사하는 내용이에요. 네. 그래서 역관들 중에 상당히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특히 중국어 역관 같은 것들이 돈을 많이 벌었죠. 그래서 그 허생전에 나온 번승엄이라는 인물 있죠. 이 캐릭터 자체가 역관 출신이면 이 사람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역관들이 돈을 많이 번 걸 좀 반영을 한 캐릭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팔포무역 그래서 당시 한근당 값이 은 20냥 5냥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1인당 2천냥을 다는 인삼을 제공한 사람이다. 그래서 요 팔포무역 정도는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 자, 병자호란은 이제 세 번째 단계부터 볼게요. 병자호란 이후에 조선은 명을 대신해 총에 조공을 바친 사행무역을 제기했다. 그래서 조선은 명에 바쳤던 방물뿐만 아니라 병자호란의 책임을 묻는 세표도 함께 바쳐야 했는데 왜냐하면 이제 병자호란이 패전을 했잖아. 패전국들이 그 당시 이제 그 승전국들에게 배상금을 갖다 바쳐야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세표를 갖다 바쳤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제 중앙의 큰 재정 부담이었다. 이와 더불어 경경제의 일정 기간에 조선상인과 청국상인데 교육할 수 있는 개시, 후시무역이 일어났는데, 자, 이건 이제 약간 병조호란 전에 정묘호란 때 와서, 그때 정묘호란 때 이제 끝나고 나서 하약을 맺을 때 개시를 이제 요구했죠. 왜냐면 그 당시 후궁이 그 명나라와 싸우다 보니까 이게 이제 명호부터 얻은 생필품을 얻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조선으로부터 개시 무역을 통해서 얻게 하려고 했던 건데 이게 청나라가 이제 뭐냐면 그 장악한 이후에도 중국 대륙을 장악한 후에도 계속 됐어요. 그래서 국강 개시라고 해갖고 이제 뭐 중강이나 뭐 그런 데서 이제 개시를 열잖아요. 그다음 요 개시 무역은
딱 정부의 이제 커트라인이 있어요. 그 여기까지만 이제 물건 갖다 팔아 뭐 인삼 뭐 1kg 정도 팔면 더 팔고 싶잖아. 그러니까 요 함께 게시무역과 함께 푸시무역이 있어. 일종의 밀무역이죠. 1kg 정도 팔고 요게 2, 3kg 더 파는 거야. 이게 정부 허가를 받지 않고. 그래서 이제 게시무역과 함께 푸시무역도 같이 넣어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게시무역이나 이제 열린 해영이나 경원에서는 여기가 이제 한경도죠. 여기 한경도이기 때문에 여기를 두 개 합쳐서 한경도를 예전에 북간이라고 했거든요. 북간게시라고요. 북간게시. 그래서 마일 모피를 수입하는 대신에 소금이나 농기구를 수출했으며 그다음 중간게시 그다음에 이제 후시 책문후시에도 비단이나 이제 약재, 문방구를 수입하는 대신에 여기 좀 보시면 알겠지만 인삼, 은, 종이를 수출했죠. 이게 주요 수출품이죠. 예, 특히 은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은도 있지만 일본에서 가져오는 이렇게 해가지고 중국 이렇게 넘기는 그런 것들 했죠. 중간에서 차익을 넘기고 그 당시에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청나라 정부하고 공식적인 무역을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한국을 우회로 택해서 물건을 이제 갖다 파는 건데 약간 비슷하면 뭐냐면 지금 중국이 그 미국의 대중 제재 때문에 어, 이게 이제 수출하면 관세를 막 부과하잖아요. 지금 완전히 막 트럼프가 관세가 145%인데 그 전부터 관세를 되게 부과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피하고자 그 당시 베트남이라든지 뭐 멕시코에 공장을 짓고 거기는 관세를 안 부과하니까 그래서 메이드 인 베트남, 메이드 인 멕시코라는 이름 이렇게 이렇게 수출하자. 요거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하여튼 17세기 후반에는 특히 북경과 심양, 책문에서 사행무행이 활기 뛰었다. 여기에서 이제 북경 심양은 좀 이야기가 있죠. 책문은 어디 곳이냐? 책문은 이제 보면 예전에 한번 얘기했지만 이렇게 하다가 여기 이제 심양 남쪽 지역은 봉금지대 설정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때 봉금지대 끝나고 이렇게 출입국 사무소가 어디 있었냐면 그 책문에 있었어. 책문에. 그래서 이제 책문에서 사신을 같이 따왔던 상인들이 여기에서 이제 몰래 밀무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걸 책문 흡시라고 하고 책문 흡시가 이제 많으니까 이거 관리 감독을 해야겠다 해서 사신에게 사신단에 그걸 관리 감독을 하는 그 감독을 하는 단련사를 파견했거든요. 단련사는 이 책문 흡시를 이제 뭐냐 막기 위해서 파견했는데 문제는 이 단련사들이 오히려 돈을 받고 더 뭐냐면 밀물 가담을 하게 돼요. 그래서 단련사 후시하고 이제 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후시 무역이 너무 많아지니까 정부에서 나중에 그냥 인정해. 그래서 그냥 이걸 합법화 시켜서 돈이나 걷자. 이렇게 이제 방향을 틀게 되죠. 예.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정부 지원하에 역관을 비롯해서 무역 별장과 의주, 개성 등의 사상체에 대고 참여했고요. 사행무역과 사행무역과 개시 후시 무역을 통해 들어온 물품은 국내에서 유통되는 건 물론 일본에서 수출했다. 앞에서 얘기했지만 일본은 이제 그 당시 중국하고 직거래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주로 이제 우회로 조선이라든지 그다음 오키나와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무역을 했던 거죠, 이 사람들이. 예. 자, 한편 임진왜란 이후에 조선은 일본과 국교를 재개하면서 교진 외교를 이어갔고 외관을 통해서 대마도에 공장비를 지급하며 해줬으며 그 당시 이제 그 중국산 비단과 인삼 등을 수출하는 대신에 은구리, 수각, 유황 등 이런 걸 수입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수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마 이 동남아시아에 있는 그 물속 뼈 같은 것들인데 요거는 이제 주로 이제 뭐냐 활 같은 것들 만든대. 활 보면 이제 우리나라 복합공이라고 하죠. 그래갖고 거기에 덧대기 위해서 이제 그 물속 프로를 가늘하게 만들어가지고 이걸 덧붙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게 뭐냐면 그 탄력이 좋다고 그래요. 하여튼 그래서 화살도 잘 나가고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근데 문제는 이제 물속 프로나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에서 생산은 안 되잖아. 동남아시아에서 생산하다 보니까 아마 이제 일본 상인들이 그걸 구하다가 한국에 이렇게 갖다 파는 그런 것을 했나 봐요. 예. 자, 구리는 동전의 원료로 사용했으며, 그래서 상평통보가 널리 이제 일반화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구리가 이제 필요했던 거야. 예. 그래서 이 구리와 관련된 내용은 나중에 좀 얘기할게요. 자, 수국은 활, 그 다음에 유황은 하약을 만드는 데 사용했다. 자, 일본은 청과 국교로 단절됐기 때문에 조선의 외관을 통해서 중국산 수입품과 국내산 인삼 쌀 등을 구매했고요. 특히 이제 일본에 결제된 외은을 조선에 지불함으로써 이로써 조선의 대무역 수지가 증가됐다. 특히 일본이 많이 요구했던 것이 이제 인삼이죠, 인삼.
어, 인삼. 예전에도 한번 제가 말을 한 것 같은데, 제가 하다가, 까먹어. 어디, 다른 강의에서 했던 것을 이제 잠깐 여기서 기본 강의에서 했나? 지금 한국사 강독 강의에서 했나? 왔다 갔다 하는데, 하여튼 이제, 여기 듣는 분들은 자주 들으시니까 제 강의만 듣는 분들이 이제 있으니까 이제 서로 매칭이 됐고요. 하여튼, 그 당시에 이제 일본이 이제 뭐냐면, 은을 이제 주는데, 일본도 이제 18세기 넘어가면, 은을 생산을 잘 못해요. 많이 캐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은 대신에 동을 많이 생산을 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은이 부족하니까 뭔가 이제 그 다른 그 합금하고 다른 금속하고 연결해갖고 이제 은화를 만들면 악화를 만든 거죠.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 악화를 못 받겠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이제 뭐냐면, 따로 인삼을 구하기 위해서 뭐냐면, 따로 만든, 순금 그 은하가 있어요. 뭐, 무슨, 되게 긴데, 제가 이름을 까먹었는데, 하여튼 그 은하를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1730년대 일본의 나가사키에서 청해 남경에는 교육 항로가 개설되면서 중개무역이 이제 타격을 입었죠. 근데 이 조선의 중개무역뿐만 아니라 그 당시 유구라고 하는 그 유구 왕국이 있었죠. 얘네도 타격을 입은 거야. 얘네들도. 얘네 중개무역을 했는데 직항로가 이제 개설됐잖아. 직구가. 자, 그러나 이 의주상이나 개선상인들은 호시무역과 밀무역 등에서 지속적 이익을 창출함으로써 대청무역을 주도했으며 동네 상인 역시 외관을 중심으로 해서 일본과의 어떤 무역에서 상당한 이득을 얻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이제 관리제도가 있고 어떻게 간모제가 실시했고 세무법 실시했고 근데 요거는 뭐 중요한 거 아닌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갈게요. 예. 자, 다음 장을 보죠. 서울시장의 발달과 이제 포구와 장시의 성장을 보겠습니다. 자, 요거 하기 전에 두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 인증번호는 60번입니다. 두 번째 인증번호 60번이에요. 자, 조선전기 서울은 왕실과 중호 각사. 각사만 명칭이 나오는데 이건 완전 개별적인 간청이라는 뜻이야. 여러 간청 이런 뜻이죠. 네. 그리고 각사 등록이라는 말도 뭐야? 여러 간청에 있는 등록, 어물지 이런 의미죠. 자, 그래서 하여튼 조선전기 서울은 왕실과 중앙 각사로 이루어진 행정도시였으나 양난 이외에 훈련도가, 어용총, 금이영 같은 군문들이 들어섰고 대동법 시행 이외에 서울시장에서 다양한 상인층이 참여하면서 군사 상업도시로 그 성격이 변화되었다. 그래서 행정도시에서 군사 상업도시로 성격이 변화됐다. 이걸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에 도성 인구의 상당수가 공인이 아니면 시전상의 말이 생겨날 정도였다. 그래서 요 상인들이 많이 늘어난 것은 앞에 연 것처럼 그 당시 이제 17세기 이후부터 뭐 유민들이 많이 발생됐고 그 농업 생산이 올라가면서 잉여 인구들이 도시로 몰렸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또한 대동법이 시행되고 그다음 난 이후에 실행되고 난 이후에 왕실과 정부 사이의 정부 각사에 필요한 물품이 공인과 시전상을 통해서 조달됐으며 각종 구역에 필요한 역인들도 공인들이 채워 나갔다. 예. 그래갖고 이제 각종 구역에 대한 역인은 뭐냐면 구역은 앞에서 이제 그 노동력을 동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여가고 요역이 있잖아요. 아마 이건 요역 같아, 역인에서는. 예. 그래갖고 이때 이제 그게 필요한 역인들, 공인들 채워놨다 뭐냐면 아니 다시 얘기할게요. 예, 각종 구경에 필요한 역인들도 공인들 채워놨다 하는데 이 구경이라는 것은 이제 뭐냐면 국가에 필요한 물품 조달 관련된 내용 같아요. 그래서 그 역할을 공인들이 채워나갔다. 그 의미에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아까쯤에 제가 잘못 얘기한 거고 요거 맥락상 요 의미예요, 지금. 자, 여기 18세기부터 곡물 조달과 국역을 전문화 수행하는 각종 공개 인증이 형성되어 기존의 공시인과 함께 국역체를 수행했다. 그래서 국역체제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 필요한 물품들을 조달해주는 그런 역할을 이제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있고 국문 소속의 군인, 장인들 역시 물품을 제작해 시장에 팔거나 스스로 난전을 벌이는 등 상인층 되었다. 그래서 이 국문 소속의 군인 중에 대표적인 게 훈련도감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음. 훈련도감은 원래 예전에 한번 제가 이제 심포지엄에서 한번 읽어봤는데 처음에는 모병제였죠. 완전한 모병제.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들어와서 이제 한 거야.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게 자발적으로 한 사람이 줄어들게 된 거예요. 월급 짜니까. 그래서 승부제를 해가지고 각도마다 할당을 내가지고
조선 후기 때문에 할당제를 그렇게 좋아해. 하여튼 할당을 내갖고 인원수를 채게 하다 보니까 억지로 끌려온 사람들이 많아요. 거기에다가 이제 가족들 같이 오다 보니까 이제 먹고 살아야 되잖아. 근데 월급도 짜고. 그래갖고 훈련 동안 애들이 방과 후에 방과 후에 좀 그런데 편 자체가 학교식 표현이죠. 자, 하여튼 그때 이제 뭐냐면 같이 이제 뭐 했다. 부업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거 보니까, 이거, 교사들도 좀 부업을 좀 허용했으면 좋겠어. 네. 내가 아시는 아는 선생님이 또 돈이 없다 보니까, 알바라도 좀 뛰지 하면 좋겠다고, 방학 때. 편의점 알바를 뛰면 돈을 주잖아. 자, 그래요. 돈 좀 많이 주지. 하여튼. 자,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이제 뭐냐면 난전의 효시라고 이제 보죠. 자, 승호제도 아까 이제 있죠. 승호제 설명했죠. 승호제도 가족들과 서울로 생활했던 훈련 동안의 경우 근로만은 가족 분양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작은 수공업품의 제작, 판매를 허용해줬다. 자, 이런 조치는 금난 정권이 행사해온 시청상인들 거센 반발을 야기했으나 어쩔 수 없죠. 이거는 정부는 도강군의 어떤 상업활동을 일부 허용해주는 정책을 유지했다. 먹고 살아야 되잖아. 자, 하여튼 예초에 이제 서울 상권은 평시 시안에 등록된 구역을 지는 시정상인들 특권이었다. 그래서 여기 시안을 이제 좀 보셔야 되는데 이 시안은 이제 뭐냐? 시전상인들을 이제 뭐냐면 관리하기 위한 그 장부라고 보시면 돼요. 행정문서. 예. 그래서 이걸 관리하는 게 평시서인데, 그래서 이제 그 안에 이게 뭐가 있냐면 시안 안 중에 금남 정권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특정 시정상인들에게 독점권을 주는 금난 정권이 있거든요. 예, 그 내용이 있어. 그래서 그 독점권을 판매하지 않은, 그러니까 독점권 주어지지 않은 시정상인들이 다른 집단들이 그 독점권을 가지고 있는 시정상인들의 물건 갖다 팔 경우에 이건 난전이 되는 거야. 난전. 그럼 왜 시정상인들에게 좋냐? 얘네들이 조선후기 때 아까처럼 했죠. 국역을 짊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 정부가 재정이 상당히 쪼달렸어요. 전후 직후니까. 거기다가 이제 청나라하고 이제 패하면서 병자호란때 패했잖아요. 거기에 배상금도 줘야 되고 정세배상. 그러다 보니까 정부 입장일 때는 원리 원칙대로 가격을 쳐가지고 뭐 공무를 이제 그 상인들에게 이제 뭐 국가가 필요한 물품들 구할 수가 없었던 거야. 그러다 보니까 무상으로나 아니면 거의 반값을 헐값으로 해가지고 뭐냐면 이런 필요한 물품들을 구해서 청나라 사신들이 주거나 국가 운영에 이제 필요한 것들 썼거든요. 그러면 세상에 공짜 없다고 얘네들에게 뭔가 특권을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국역을 지는 이제 상인 집단들에게 뭐냐면 금난 정권을 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6.2 전에만 주어졌다가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14개, 15개 집단으로 확대돼 나가죠. 예. 그래서 다른 시전상인들에게도 확대해 나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러나 임진왜란과 병정을 겪으면서 그 당시 사인과 사신 접대, 왕실 위에 소비되는 물품을 시장상에 조달하면서 새롭게 시한대 등록된 상인들이 많아졌다. 아까 이제 6.2전 외에도 14비중 그 14개 집단까지 확대됐다고 했죠. 그래서 예전에 무분관전 원래 국교를 짊어지지 않은 그 상인 집단들도 국교를 짊어지면서 뭐냐면 얘네들은 또 반대로 이제 이렇게 독점을 주게 되잖아요. 예. 자, 여기에 도성방어에 책임진 군인들의 생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에 이들의 상업활동을 역시 허용해준 조치가 필요했다. 한편 마포나 용사, 서강 등 한강 일대에 복실, 어물, 쇳감들 실은 성상이 모여들었고 물류로 하여 이제 하역 운송 본가 위탁하는 여각주인 이 사람들이 이제 주로 건강상인들이 담당하죠. 얘네들이 이제 노동자직이죠. 그래서 이 포구에서 이제 뭐냐면 물류를 총 관리하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예전과 것처럼 이 여각 주인이 상당히 돈을 많이 받았고, 그래서 나중에 19세기 들어가면 이 여각 주인의 권리, 주인이라는 건 중개권이네요. 중개업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권한들이 돈에게 사고 파는 대상이 되었죠. 그래서 세도 정치가들에게 넘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하여튼 여각주인, 선주인 배선자잖아. 그래서 배에 이제 뭐냐면 중개업을 하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자기 배를 가지고 상대 빌려주거나 하여튼 뭐 이렇게 하는 거지. 하모업 같은 걸 좀 했던 사람이고, 창고를 빌려준 사람, 물류 관련된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형성됐다. 여각주인은 서울에 올라오는 대량 물품을 보관, 이탁 판매한 대가로 보세 구준을 받는 상인들 얘기하는데, 자,
보세라는 말은 이제 뭐 상고 고자잖아요. 보관한 그 대가, 그 물품 보관세를 이제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위탁 판매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라고 보시면 돼요. 부정. 그리고 약간 이게 뭐와 비슷하냐면, 지금 쿠팡이라든지, 테무라든지, 뭐 이런 거 비슷해요. 얘네들은 이제 상인들한테 그 물건, 그 제조업자에게 물건 받고, 이걸 대신 팔아주잖아. 그 대신에 여기는 수수료를 받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업무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주인, 창주인 역시 한강변의 곡식을 하역 운송을 맡은 이익을 꾀했던 상인들인데 주로 이제 이런 상인 집단들은 이제 아까 지명한 것처럼 경강 상인들이 주로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강 주변에 집화된 물류는 경강변에 형성된 시장과 도성 안의 시장을 통해 유통됐으며 그 과정에서 도성 안팎의 시전들 사이의 갈등과 분쟁을 야기했다. 자, 그래서 그럼에도 18세기 때 도성 안팎의 상업 발달로 숭례, 동이, 소위문 밖에 난전이 늘어났고 종로 7패 2연 3대 시가 형성됐다. 예,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한 양주의 누원전, 그래서 송파의 삼도전과 같이 도성과 연결된 경기 지역의 주요 유통 기지 역시 도구상인데 활동 무대였는데 이렇게 이제 얘네들이 원래 이제 서울 주변까지 했다가 이 종로는 서울 주변 아니죠? 아니죠? 실패와 이연에서 이제 주로 했고 물론 종로도 있어요 일부 이 실패와 이연인데 동료 바뀌거든요 얘들은. 근데 이제 관리 감독을 안 받고 있다가 얘네들이 이제 들어간 게 한성부 관할이 그 한성부 도성 안에서 심리까지 확대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 그 금단 정권도 확대되기 시작해. 예.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요구해서 양주 노운전이나 송파 삼전도 등등 같이 이렇게 이제 진출하게 되죠. 요 관련된 내용은 한기대 있어요. 한기대. 그래서 이제 한기대 있는 내용을 제가 찾아서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요. 자, 정부는 도성의 소상인들 보호하기 위해서 통공정책을 추진했고 그래서 유기견을 제한 시전상인들의 금단 정권을 철폐했으나 도고상인들 매점에게는 근절하기 어렵다. 이 도고상인들은 이제 사상도구도 있고 간상도구도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도구상인데 유영수라고 한번 시험 문제 나온 적 있죠? 예. 그래서 보통 교과서에서는 이제 사상도구들만 강조하는데 간상도구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인이라든지 시전상인들도 일종의 도구거든요. 그러니까 도구라는 것은 특정 상인 집단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 그런 도구적 행위, 매점 매석을 통해서 이익을 얻는 그 행위를 할 경우에 우리는 그 집단과 상관없이 뭐냐면 그냥 도구라고 하죠. 그래서 도구 안에는 이런 식으로 사상들도 그렇게 도구 행위도 하고 간상도도 그런 도구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앞에서 이제 시전상인 같이 간상도구는 근절해도 사상도구도 계속 나왔죠. 예. 그러다 보니까 요게 근절하기 어렵고 또 근절도 안 됐어요. 왜냐면 그 당시 집권세력들, 세도 정치가들과 정경유착이 일어났죠. 정경유착. 그러다 보니까 되게 쉽지도 않았다는 거죠. 자, 19세 서울시장 이러한 모순을 노정한 상태에서 개항기에는 외국산들의 침투까지 대응하는 현실에 직면했다. 자, 한편 서울시장의 발달은 지방의 포구 사업 등은 이제가 내륙의 장시망 확대도 영향을 끼쳤다. 포구 사업 관련된 내용이 이제 시험에 나왔죠. 이게 포구가 뭐 하는 곳이냐면 예전에 이제 운송할 때 이제 그 조세나 이런 걸 이제 수송할 때 어디에서 모여갖고 이제 서울을 보냈냐면 조창이라는 곳을 이제 했죠. 이 조창은 이제 그 주로 강어귀에 있어요. 강어귀. 그래서 이 조창이 원래는 이제 여기 세국을 운반하는 어떤 운반 기지로서 이제 조선 종기에 사용했는데 여기에 이제 쌀이 모이다 보니까 요 부근에 조창을 시장이 형성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포구 사업이 이제 시작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강과 강 사이, 그러니까 포구와 포구를 연결시켜주는 그런 이제 행위를 누가 했냐면 경강상들이 했죠. 얘네들이. 그래서 막대한, 그리고 포구를 중심으로 해서 내륙의 장시만까지 확대되죠. 이렇게 해서 했다. 그래서 이제 있는데, 근데 이 포구 사업이 그 포구 사업은 언제부터 이제 쇠퇴하게 되냐? 이거는 이제 나중에 철도가 이제 만들어지고 나서죠. 철도가 만들어지고 나서 이 포구가 쇠퇴하고 대신에 철도의 중심지야. 그 철도와 철도 연결 항구 도시도 있죠. 군산이나 이런 데가 훨씬 더 이제 뭐냐면 번성하면서 그 포구가 뭐냐면 쇠퇴하기 시작했다. 그 왜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있냐면 기출문제 나왔기 때문이에요. 이 부분이. 예전에 그래서 통합사회 문제에 관련된 지휘과 관련돼 갖고 한번 시험 문제 나왔어요. 자, 그래서 이제 조선 전기에는 정부가 좋은 제도를 활용해서 중앙의 세금을 비롯해 각종 문화를 조달했지만
대동법 시행을 계기로 서울에 유입된 무화양이 늘어났고 경강은 물론 그 중간 거점이 된 조창도 그 뭐냐면 포구 일대 산업이 크게 성장했다. 자, 그래서 18세기 들어가면 규모가 작은 9년의 지토선 대신에 경강상인대 상인을 상박을 이용해서 지방의 세고 수송하는 사선 이용원이 발달됐다. 그래서 예전에는 직접 조은선을 이제 이용해가지고 했는데 문제는 규모도 작고 그 조은선에 탔던 이 조졸들이 있어요. 그 운행했던 애들이 힘들다고 도망을 가.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잘 안 되니까 안 되겠다. 경강상인들의 성박을 빌렸죠. 그래서 뭐냐면 지방의 세곡을 이제 수송하는 어인데 오늘날은 아웃소싱 했다고 보시면 돼요. 경강상인들이 해서 민영화했다? 네,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경강상인들하고 이제 뭐 이때부터 그 전부터 하여튼 경강상의 정치권 유착이 너무 심했고 얘네들이 세곡을 제대로 운반해 주냐? 그런 거 아니죠? 도중에 돈 되게 띄어먹어요. 그래갖고 도중에 배를 일부러 침몰시키고 살 빼는 다음에 침몰시키고 배가 침몰했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아니면 쌀을 이제 납부할 때 물을 집어넣어갖고 쌀 좀 부풀려가지고 그 납부하고 나머지 쌀은 이제 뭐냐 빼 돌리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부도 이거를 알고 있었어요. 근데 얘네들 관계를 손절하지 못했던 이유가 뭐냐면 경강상인들이 그 당시 이제 뭐냐면 정권하고 너무 유착돼 있었고 그 다음에 얘네들을 대신에 정부가 그걸 직접 할 경우에 운송을 조언을 직접 할 경우에 너무 비용이 많이 든 거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눈 감아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정부 역시 사업의 일반적 통제보다 무야의 재배와 재정수의 확보 차원에서 국내 산업을 용인했다. 그래서 숙종 4년에 정부는 상평통보를 주축하고 행정사목을 이제 반포하여 행정화폐 유통을 촉진했으며 대동세 역시 쌀 위에도 홍목과 도종을 일정하게 비율을 거뒀다. 그 앞에서 얘기했던 거죠. 자, 이러한 노력으로 지방의 동전 유통이 점차 확대되었다. 한편 그 지방에서는 16세기 이래 보부상들이 상단을 조직해서 내륙의 장시를 돌아다니면서 상업활동을 전개했고 이로써 조선 후기 때 농촌에서는 5일마다 정기시가 열렸으며 이 중에 상설시장이 개설되는 곳도 생겨났다. 자 이렇게 이제 전국화된 장시는 19세기 초 천여 곳에 확대되어 개항기에 거치면서 식민지 이르기까지 한촌 농민의 생활 기반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있고 여기 뭐야? 음. 자, 여기 보면 하향 인구 증가 도시 공간 확대인데, 요거 각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거는 그, 계획이 처음에 이제 정치 행정 도시였다가 군사, 상업 도시 발달했다. 뭐,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인구도 많이 증가됐고, 그래서 뭐, 각자 보시고, 그 다음에 뭐, 한양 주민의 구성 변화도 뭐, 한번 관심 있는 분들 보시고요. 경화사족들의 이제 형성 과정을 좀 보겠습니다. 경화사족. 자, 경화사족은 이제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앞에 제가 이제 뭘 얘기했죠? 갑자기 생각 안 난다. 그, 뭐냐면 이제, 분당 정치 얘기할 때, 음, 분당 정치 할 때, 그 숙종시대 때 분당 정치가 말피화되기 시작하죠? 그리고 또 나중에, 어, 세도 정치가 생겨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때는 일당 독재가 되는 거고 여기 일문 독재가 되잖아. 자,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이제 양반 안에서도 분화가 생기시죠. 어,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권력에서 멀어진 양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양반들은 이제 향반이라고 해서 저 지역사회 유지로서 이제 좀 있거나 지역에 내서 그 다음에 더 떨어진 장반으로 해서 일반 평민과 다름없이는 그런 세력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서울에 있는 양반들도 또 두 개 세력으로 나눠져 있어요. 서울에 보면 서울의 양반들이 많이 살았던 곳이 이제 북촌하고 남촌이거든요. 근데 남촌은 실제 아주 진짜 가난한 그 양반들 살았고, 북촌에 살고 있는 양반들은 권력을 갖고 있는 양반들이죠. 그래서 이들을 이제 뭐라고 하냐면 경화세족이라고 해요. 경화사족이라고 하거나, 예. 그래서 이 경화사족들은 그 나중에 더 커져서 그 뭐냐면 경화교족, 경화번연이라고 했고 있어요. 그래서 경화사족이나 요 안에서도 경합 번열 이걸 이제 경합 도족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얘네는 뭐 세도 정치가들과 연결돼 있는 세도 가문이죠.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경화사족이나 경화 번열이 형성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들은 이제 한성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높은 문화와 그 다음에 교육도 받았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나중에 18, 19세기 때 들어가면 고중앙이나 서학이나 이런 것도 이제 받아들이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보시면 될 건데, 요거는, 여기까지 읽고 좀 쉴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내용 보겠습니다. 자, 조선시대 한양 주민 중에 핵심 집단은 관료와 그 가족이었다. 대다수의 관료는 지방에 근거리를 두고 관료화되며 상경했다가 은퇴하며 낙항했지만 대다수 벼슬살이 가면서 한양에 세거라는 것은 세대별로 계속 거주하는 거죠. 세거라는 경우도 있었다. 조선후기의 대대로 한양과 그 인근에 살면서 한양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사족층을 경화사족 또는 어, 경하사족, 경학세족이라고 불렸다. 자, 경하사족들의 중심에는 경하사 중심에는 현원과 혼인, 항맥, 당세가 연결된 경화 번역이 있었는데 요거는 경화 거족이라 또 부르죠. 자, 경화 번역은 대대로 고위직을 영위하면서 각 분당의 중심 세우고 활동했고 황평 정치기는 국왕의 측근 세우고 정치 권력의 핵심을 포진했고요. 나중에 19세기 때 세도 정치가들은 이제 또 경화 번역이라고 얘기하죠. 자, 경화사족은 한양을 중심으로 형성된 인맥을 바탕으로 수준 높은 교육을 받고 고급 문화를 항해했고 과거에 급제하지 못하도 문벌 배경으로 간직에 진출하고 간직과 권력을 매개로 부를 축적할 수 있었다. 경화사족은 지방사족과 달리 어, 지방사족과 다른 정치 경제적 배경과 자의식을 갖고 있었고 조선후기의 경화사족이 하나의 계층으로 대두 그 등장한 것도 이런 이유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경화사종은 한양의 도회적인 분위기와 풍요 속에 성장해 사상과 문화적 유연한 태도를 가졌다. 자, 이들은 사행을 통해서 유입된 새로운 사상과 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박학부의 새로운 지식 세계와 북학, 고중학, 서학 등을 주창했다. 그래서 이제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박지원 같은 사람이죠. 이 박지원 노동 명문가 출신이고 박지원을 중심으로 한 이제 북학파도 노는 그 명망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얘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정양호 같은 사람도 뭐 근기 남이 출신 애들 서울 주변에 살았던 사람들이잖아요. 예, 서울이나 하여튼 그런 사람들이 이제 중심이었고 이들은 이제 물자 그 문물 그러니까 뭐랄까 그 중국과의 교류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문물을 받아들였다는 거죠. 예. 자, 작은 피치들 일상생활에 이제 감상을 주는 소품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문풍을 주도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에 따라 새로운 사조를 고취된 한양과 정통문화를 고수한 지방 사이에 사상 문화적 분위기가 발생됐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뭐냐면, 그 개방적이고 상대적이고요. 좀 트여 있는 데 말고 좀 진보적인 데 반해서 지방은 좀 고립다거나 그런 색깔이 좀 강하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호남 농진에서도 요걸 반영해요. 그래서 이제 같은 노론 안에서도 낙론에 이제 살고 있던 사람들은 낙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저쪽 서울 부근에 살았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다양한 문물 바탕으로 해서 이제 낙론을 주장했고 그 다음에 호남을 주장했던 애는 충청도 하다 보니까 보고 들은 게 없잖아. 그러니까 예전에 뭐 성리학적 유관 가치관을 배워가지고 혼을 주장했던 거죠.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지방 사족층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뭐 여기까지는 읽겠는데 여기 노비 종목법이 있기 때문에 요걸 좀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좀 읽을 필요 있어요. 그래서 요거 있는데 요거는 좀 쉬었다가 진행을 해보기도 하겠습니다. 예.